3년 전 기와지붕을 두드리는 새벽 서리가 유독 매섭던 어느 겨울날, 마을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최씨 어른이 돌연 자리에 눕고 정성으로 약을 다리던 효자 둘째, 아버님의 숨소리 위로 가짜 유서의 도장을 찍어대던 탐욕스러운 큰아들, 아버님이 숨을 거두신 그날 밤, 두 형제의 운명은 처참하게 갈라지는데, 상복을 입은 채 마당에서 쫓겨나 3년을 움막에서 버틴 둘째, 어느 날 새벽 기적처럼 서찰 한 장이 배달되고, 그것은 놀랍게도 세상을 떠난 아버님이 저승에서 보낸 피눈물의 고발장이었는데, 오늘 그 뜨겁고도 서늘한 야담의 문을 엽니다. 야담 한양, 지금 시작합니다. 야담 한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사랑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3년 전에 일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 이야기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덕망 높은 부자였던 최씨 어른이 갑작스럽게 자리에 눕던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때는 겨울이 막 문턱을 넘어서던 무렵, 새벽 서리가 유독 매섭게 기와지붕을 두드리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전날 저녁까지만 해도 사랑채에서 손님을 맞아 웃음꽃을 피우셨는데, 새벽녘 갑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곧불이라 했습니다. 찬 바람을 잠깐 맞으신 것이라 했고, 며칠 쉬시면 거뜬히 일어나실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틀렸습니다. 최씨 어른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고,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졌으며 드시는 것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둘째 아들 길동은 그 시간 내내 아버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약을 다리고, 낮에는 아버님의 손을 잡고 말씀을 건네며, 밤이 되면 이불자락을 여미고 체온을 살폈습니다. 온몸에서 약 냄새가 떠나지 않았고,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았으며, 입술은 밤새운 탓에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래도 길동은 불평 한마디 없이 아버님을 모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길동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넉넉하진 않은 말솜씨였지만 몸이 먼저 움직이는 눈치가 빠르고 마음이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하나같이 말씀하셨지요. 최씨 집안 둘째가 진짜 효자라고, 큰아들 광식이는 말만 번지르르 하지 실속이 없다고. 그 광식은 어떠했느냐 하면, 아버님이 자리에 누우신 바로 그날부터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사랑채에 모신 아버님의 얼굴보다 그 뒤편 광 속에 쌓인 쌀가마니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사람, 뜨끈한 미음 한 그릇보다 땅문서 한 장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사람이 바로 광식이었습니다. 문병을 오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눈물을 훔치며 아버님 어서 나으셔야 합니다 하고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돌아서는 순간 그 눈물은 씻은 듯 사라지고, 광식의 두 눈에는 차갑고 날카로운 계산이 빛났습니다. 아버님의 임종이 가까워지던 날, 바깥에는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고, 방 안에는 촛불 하나가 흔들리며 어스름한 빛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길동은 아버님의 베갯머리를 지키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숨소리는 새벽 물소리처럼 가늘고 고요해져 있었고, 그 손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길동은 두 손으로 그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뭔가 드릴 말씀이 있었지만 목이 막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꾹 붙들고만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광식은 안방 구석에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종이를 펼쳐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필체를 흉내 낸 가짜 유서였습니다. 광식은 아버님의 손가락에 억지로 인절미 같은 찰기가 있는 무언가를 묻히고, 그 손가락을 붉은 인장이 찍힌 자리에 꾹 눌렀습니다. 아버님은 그 순간 신음조차
제대로 낼 수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가짜 유서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의심받지 않으려는 듯 쾅쾅 2번, 3번 내리눌렀습니다. 아버님의 가쁜 숨소리 위로 도장 찍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최 씨 어른은 그렇게 긴 밤이 끝날 무렵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길동은 그 자리에서 통곡했습니다. 온몸이 떨릴 만큼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하지만 광식은 달랐습니다. 아버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신 바로 그 순간 광식의 얼굴에서 슬픔은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서슬퍼런 탐욕이었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듯 광식의 두 눈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의 초상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문을 마치고 돌아간 지 이틀도 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광식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길동을 마당으로 불러냈습니다. 광식의 눈빛에는 이미 동생에 대한 배려 같은 것은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결단이었고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술책이었습니다. 길동은 처음에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형님이 왜 자신을 부르는지, 이 마당에서 무슨 말을 들어야 하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광식은 품속에서 그 가짜 유서를 꺼내 길동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는 그 종이에는 길동의 이름 앞에 불효막심이라는 네 글자가 박혀 있었고 재산은 단 한 푼도 길동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내용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길동은 그 순간 숨이 막혀버렸습니다. 아버님 곁에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못 자며 약을 다리고 손을 잡아드렸던 것이 자신이었는데 형님이 아버님 방에 들어온 횟수보다 길동이 약을 다린 횟수가 훨씬 많았는데 그런 자신에게 부효라는 글자가 붙다니요. 이건 분명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아버님이 이런 유서를 쓰실 리 없다고. 길동은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다시 살펴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광식은 그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비열하게 웃으면서 길동의 가슴팍을 걷어찼습니다. 상복을 입은 채로 아버님 제사상도 채 치우지 않은 그 마당에서 형이 동생을 걷어찼습니다. 길동은 뒤로 나자빠지며 마당 바닥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손바닥에 모래 자국이 패였습니다. 길동의 아내 심씨 부인은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원래 허약한 체질이었는데 시아버님을 모시는 동안 몸을 돌볼 겨를이 없었고 상을 치르는 과정에서 더욱 기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심씨 부인도 함께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광식의 하인들이 두 사람의 짐 보따리를 마당 구석으로, 그것도 하필이면 냄새 고약한 똥통 곁으로 내던졌습니다. 몇 안 되는 옷가지들이 흙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심씨 부인은 기력도 없으면서 부엌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갓 지은 밥 한 그릇, 아니 숟가락 하나라도 얻어먹고 나서 이 집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광식의 처가 부엌 안에서 뜨거운 숭늉 솥을 들고 나오더니 마당에 확 뿌려버렸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숭늉이 마당 바닥을 적시며 심씨 부인의 발치까지 번졌습니다. 길동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아내의 몸이 성치 않으니 딱 며칠만 더 있다가 나가겠노라고. 이 추위에 당장 나가면 죽을 수도 있다고. 어디를 가더라도 몸이 조금 나아진 다음에 가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광식은 그 어떤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을 시켜 길동의 손을 강제로 떼어냈고 대문 밖으로 두 사람을 밀어냈습니다. 그렇게 길동과 심씨 부인은 속적삼 차림에
이불 하나만을 들쳐안고 그 살을 에이는 겨울 바람 속으로 쫓겨났습니다. 광식은 대문을 걸어 잠그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만약 눈에 띄면 그때는 다리를 분질러 놓겠다고.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광식의 눈빛에는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섬뜩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산기슭으로 걸어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다른 친척 집을 찾아가기엔 너무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오래전부터 버려져 있던 산기슭의 낡은 움막이었습니다. 사방 벽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고 지붕은 한쪽이 내려앉아 있었으며 안에 들어서도 바깥 바람이 그대로 들이쳤습니다. 바닥은 축축했고 냄새도 퀴퀴했습니다. 길동은 이불로 심씨 부인을 감쌌습니다. 자신은 덜덜 떨면서도 부인이 바람을 덜 맞도록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배고픔이 밀려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불을 피울 나뭇가지조차 충분치 않았습니다. 심씨 부인은 신음 소리조차 낼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겨우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길동은 그날 밤 아버님을 불렀습니다. 소리내어 울면서 허공을 향해, 아무도 듣지 않는 그 어둠을 향해 아버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버님, 보고 계십니까? 아버님이 그토록 믿으셨던 형이 저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버님이 가신 자리도 다 식기 전에 저희 부부를 사지로 몰았습니다. 아버님, 이게 맞습니까? 하늘이 보고 있다면 이게 옳은 일입니까? 그 울음은 벽을 타고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길동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봄이 되자 산나무를 캤습니다. 냉이, 달래, 쓴바귀 뭐든 캐서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몇 푼 되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심씨 부인의 약을 샀습니다. 여름에는 나무를 해서 팔고 가을에는 밤과 도토리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겨울, 세 번째 봄이 지나갔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길동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살았다기보다는 버텼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을 잃은 슬픔, 형에게 당한 억울함, 아내를 고생시킨다는 자책감, 이 모든 것이 길동의 가슴에 켜켜이 쌓여갔습니다. 날이 갈수록 가슴 속 덩어리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한편 형 광식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버님의 재산을 몽땅 집어삼킨 광식은 그 돈으로 고을 사또에게 뇌물을 바치고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을 더욱 번듯하게 고쳤습니다. 상다리가 휘도록 밥상을 받았고 비단옷을 걸치고 마을 잔칫자리마다 상좌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아버지를 독살하고 동생을 내쫓은 것을 몰랐습니다. 그저 집안을 잘 이끄는 장남이라 했고 통이 큰 사람이라 했습니다. 악한 자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으며 사는 동안 착한 사람은 움막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그 3년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아버님의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길동은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생각이 더욱 사무치게 밀려왔고 가슴이 먹먹해서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뒤척이다 선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아버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꿈 속의 아버님은 흰 두루마기를 입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의 두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무언가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입이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길동은 꿈속에서 아버지
하고 달려가려 했지만 발이 땅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의 모습은 점점 멀어지다가 안개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불에 댄 것처럼 쓰라렸습니다. 길동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할 말씀이 있으셨는데 못 하신 것 같은 그 찝찝함이 좀처럼 가시질 않았습니다. 이윽고 날이 밝기 시작했습니다. 길동은 자리에서 일어나 움막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고 주변은 아직 어스름하게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길동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움막의 대문 틈새에 빳빳한 종이 한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보통 편지지가 아니었습니다. 두껍고 빳빳한 그 종이에는 붉은 인장이 찍혀 있었는데 길동은 그 인장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아버님이 평생 쓰셨던 그 인장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소중하게 가지고 계셨던 파란 천 주머니에 따로 보관하시던 그 붉은 인장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찰을 집어드는데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겨우겨우 그것을 펼쳤을 때 길동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필체가 아버님의 것이었습니다. 3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그 필체. 어릴 적부터 천자문을 배울 때 늘 보아왔던 아버님의 필체가 그 종이 위에 살아 있었습니다. 서찰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억울해서 저승길을 못 가고 구천을 떠돌고 있다는 것. 3년 전 그날 광식이 올린 고뿌략은 약이 아니라 독이었다는 것. 피를 토하며 쓰러질 때 광식이 품속에 열쇠와 인장을 훔쳐갔다는 것. 그 내용들이 선명하게 아버님의 손으로 직접 쓴 것처럼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길동은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병으로 돌아가신 줄만 알았는데 그것이 독살이었다니요. 친아들이 아버지를 도구로 죽인 것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떻게든 형을 미워하지 않으려 했었는데 형도 사람이니 결국 뉘우칠 날이 오겠지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전부 헛된 마음이었습니다. 광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된 살인자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과 아버님에 대한 애통함이 뒤엉킨 뜨겁고 매운 눈물이었습니다. 길동이 서찰을 손에 쥔 채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움막 앞으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새벽 안개가 채 가시지 않은 산길을 타고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삿갓을 깊게 눌러 쓴 노승이었습니다. 회색 장삼을 입고 낡은 지팡이를 짚고 걸음은 느렸지만 발길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노승은 곧바로 길동의 움막 앞으로 와서 멈춰 섰습니다. 길동이 놀라 누구시냐고 묻자 노승은 삿갓을 살짝 들어 올리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눈빛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노승은 길동의 아버님과 오랜 벗이었다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가까이 지냈고 무예와 학문을 함께 익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그날 밤 광식이 아버님께 독약을 올리는 장면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노승은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도 목소리를 낮추거나 흔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차분하고 담담하게 하지만 한 글자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그날 밤의 진실을 전했습니다. 광식이 어디서 독약을 구했는지, 어느 약방에서 어느 날짜에 그것을 샀는지, 그날 밤 아버님이 그것을 드시고 쓰러지는 광경이 어떠했는지 노승은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홀로 대항할 방법이 없어 때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노승은 낡고 무거운 보따리 하나를 길동에게 건넸습니다. 길동이 조심스럽게 보따리를 풀었을 때 그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검고 오래된 약사발이었습니다. 독약이 담겼던 그 사발에는 아직도 시커먼 흔적이 남아 있었고 희미하지만 독한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종이었습니다. 길동이 그것을 펼쳐보니 아버님의 친필 유서였습니다. 광식이 가짜를 만들기 전에 아버님이 당신 스스로 쓰신 진짜 유서였습니다. 그 안에는 두 아들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길동의 효심을 칭찬하는 문장도 있었습니다. 광식이 그 유서를 빼앗아 숨긴 것이었습니다. 노승은 길동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흘 뒤 고을 사또의 생신, 잔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광식은 그 자리에서 사또에게 아부하며 고을의 권력을 완전히 자기 손에 쥐려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날을 놓치면 광식은 더욱 단단한 울타리 안으로 숨어들어 그 어떤 고발도 막아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날이 기회라고 그날 이 서찰과 증거를 들고 나가 만천하에 진실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아버님의 홀령이 함께할 것이라고 그 말을 남기고 노승은 왔던 길로 돌아갔습니다. 안개 속으로 조용히 마치 처음부터 거기 있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길동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찰이, 품에는 보따리가, 가슴 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길동은 달라졌습니다. 3년 동안 움막에서 웅크리고 살아온 그 시간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음가지가 달라졌습니다. 발걸음이 달라졌습니다. 억울함과 슬픔이 어느 순간 분노로 바뀌었고 그 분노는 다시 냉정한 결기로 굳어졌습니다. 길동은 먼저 아버님이 비밀리에 일러두신 곳을 찾아갔습니다. 아버님은 살아 계실 때 길동에게만 조용히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 일이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니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작은 비상금을 묻어두었다고. 그 장소는 길동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감나무 뿌리 아래 기름종이에 쌓인 엽전, 꾸러미가 있었습니다. 3년을 땅속에서 잠들어 있었지만 꺼내보니 상태가 괜찮았습니다. 길동은 그 돈으로 장에 나갔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번듯한 옷감을 샀습니다. 직접 옷을 지어 입는 것은 시간이 걸리니 장에서 이미 지어진 선비 복식을 구했습니다. 감색 도포의 갓을 하나 샀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낯설었습니다. 야위고 날카로워진 얼굴, 깊어진 눈빛, 그래도 거기에 아버님의 모습이 조금 담겨 있었습니다. 심씨 부인은 남편의 변화를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나, 광식이 더 큰 해코지를 하면 어떡하나. 하지만 심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길동의 도포깃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그것이 심씨 부인 나름의 응원이었습니다. 잔치가 열리기 전날 밤, 길동은 보따리를 다시 풀어 안에 든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약사발, 진짜 유서, 아버님이 저승에서 보내신 서찰, 이 세 가지를 품속에 단단히 챙겼습니다. 눈을 감고 아버님을 생각했습니다. 아버님, 내일입니다. 내일 만천하가 보는 앞에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아버님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밤이 지나갔습니다. 사또의 생신 잔치가 열리는 날이 왔습니다. 광식의 집 마당은 아침부터 북적였습니다. 마당 한가득 상이 차려졌고
음식 냄새가 사방으로 퍼졌으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풍악 소리가 울렸고 웃음 소리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날씨도 좋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었고 햇볕이 따사롭게 기와지붕을 비추었습니다. 광식은 그날 특별히 공들여 차려입었습니다. 가장 비싼 비단 두루마기를 걸치고 머리에는 정교하게 짠 망건을 쓰고 허리에는 옥패를 찼습니다. 걸음걸이에도 평소보다 더한 위세가 실렸고 사람들을 대하는 목소리는 더욱 크고 호방했습니다. 이날 광식에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또에게 큰 선물을 바쳐 환심을 사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이 고을 최고의 부자이자 덕망 있는 인물임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식은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황금 거북이를 꺼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지만 순금으로 만들어진 그것은 햇빛 아래서 눈이 부시게 번쩍였습니다. 광식은 그것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사또 앞에 섰습니다. 아버님이 당신에게만 특별히 남기신 가문의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또님께 바치니 이 고을의 법도대로 잘 보살펴 달라고 했습니다. 말이 좋아. 바친다고 했지. 그것은 뇌물이었습니다. 권력을 돈으로 사는 거래였습니다. 사또는 흡족한 얼굴로 받았습니다. 주변의 관리들도 광식을 칭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황금 거북이가 원래 누구 것이었는지, 그 자리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광식이 어떤 사람인지. 하지만 저 하늘 어딘가에서는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 가던 시각이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높아지고 술이 몇 순배 돌고 풍악이 절정에 달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잔치 마당에 이상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봄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싱하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촛불이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마당 한켠에 차려놓은 등이 스스로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정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당당한 걸음이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감색 도포를 입고 갓을 단정히 쓰고 눈빛은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산나물을 캐며 버텨온 세월이 그 몸에 심어준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고,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다고 광식은 뒤늦게 그 인물을 알아보았습니다.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순식간에 흙빛이 된 광식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인들에게 저 자를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당장 곤장을 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광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위세가 있어야 할 그 목소리에는 공포가 배어 있었습니다. 길동은 광식의 고함 소리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걷던 걸음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잔치의 중심으로 나아가 사또가 앉아있는 상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품 안에서 붉은 인장이 찍힌 서찰을 꺼냈습니다. 그것을 두 손으로 받쳐 들어 사또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고 또렷하게, 그러나 온 마당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이야기했습니다. 3년 전 돌아가신 아버님이 저승에서 피 맺힌 고발장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광식이는 효자가 아니라 아버님께 독약을 먹이고 유서를 조작해 재산을 빼앗은 살인마라고 했습니다. 마당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풍악도 멎었습니다. 술잔을 들던 손이 멈추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길동을 향했다가 다시 광식을 향했습니다. 광식의 얼굴에는 어느새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광식은 발악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편지를 쓰느냐고 소리쳤습니다. 동생이 미쳐서 헛소리를 한다고 저놈이 3년 동안 원한을 품다 보니 드디어 정신이 나간 것이라고 아무도 믿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목소리는 컸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당당해야 할 그 자세가 이미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길동이 보따리에서 낡은 약사발을 꺼냈습니다. 들어올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한 바퀴 돌렸습니다. 그리고 힘껏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사발이 마당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순간 파편 사이에서 시커먼 연기 같은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독한 냄새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공기가 떨렸습니다. 흐릿한 형체가 정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하얀 두루마기 자락이었는지 바람에 흔들리는 먼지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형체가 손을 들어 광식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광식의 눈에는 분명 그것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길동의 눈에도 그것이 아버님의 모습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광식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부르며 빌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처참했는지 잠시 전까지만 해도 광식에게 박수를 치던 마을 사람들도 얼굴을 돌렸습니다. 사또는 서찰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는 동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독약을 산 약방, 이름, 날짜, 그날 밤의 상황이 소름 돋을 만큼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진짜 유서가 나왔습니다. 아버님의 친필이 담긴 그 유서에는 두 아들에게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광식이 조작한 가짜 유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노승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어느 사이엔가 잔치마당 가장자리에 와 있던 노승이 사또 앞에 나아가 그날 밤 자신이 목격한 것을 낱낱이 증언했습니다. 사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최광식을 당장 포박하라고 했습니다. 가산을 몰수하고 엄히 다스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인들이 달려들어 광식의 두 팔을 뒤로 묶었습니다. 광식은 사또의 발치에 매달려 싹싹 빌었습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 다 돌려주겠다고, 무슨 벌이든 받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공기 속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싸늘했습니다. 어떤 이는 침을 뱉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아버지를 독살하고 동생을 내쫓은 그 죄상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 광식이 3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광식이 가로챘던 모든 재산은 진짜 주인인 길동에게 돌아왔습니다. 광식이 끌려나간 뒤 잔치 마당은 한동안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방금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는 하늘이 무심하지 않다고 했고 누군가는 역시 악한 일은 오래 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길동은 그 모든 말들을 뒤로 한 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님의 기와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길동의 발걸음에는 무거움도 기쁨도 아닌 묘한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바랐던 일이 이루어졌는데도 가슴이 꽉 차는 기쁨보다는 텅 빈 것 같은 허전함이 먼저 왔습니다. 결국 형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 아버님이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이 기정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기도 했으니까요. 길동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심씨 부인을 기와집으로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3년 동안 차가운 움막에서 지낸 심씨 부인에게 따뜻한 온돌방을 내어주었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비단옷을 입히고 영양가 높은 보약을 다렸습니다. 따뜻한 밥에
고깃국을 올렸습니다. 심씨 부인은 그 밥상 앞에서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나왔겠지요. 3년 동안 참아온 것들이 그 밥상 앞에서 터져나왔을 것입니다. 길동은 그 다음 날 아버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그 묘는 3년 동안 길동이 틈틈이 찾아와 풀을 뽑고 손질해 둔 곳이었습니다. 제수를 차리고 향을 피우고 술 한 잔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이제 원한이 풀리셨습니까? 이제는 편히 가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아내도 이제 건강해질 것입니다. 아버님이 평생 일구신 이 집과 이 땅을 아버님의 뜻대로 이어가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어려운 일을 돕고 아버님이 살아 계실 때 그러셨던 것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절을 마치고 고개를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묘 앞에 심어진 작은 나무 사이로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노란 나비였습니다. 그 나비는 잠깐 묘 주위를 맴돌다가 천천히 길동의 어깨로 날아와 앉았습니다. 날개를 가만히 접었다 폈다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하늘 높이 날아올라 사라졌습니다. 길동은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그 나비가 사라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이 웃으며 떠나신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저승길을 가신다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후련하고도 뭉클한 눈물이었습니다. 한편 광식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이야기도 빠뜨릴 수 없겠지요. 사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아버지를 독살한 죄, 유서를 조작한 죄, 동생의 재산을 가로챈 죄, 이 모든 것이 낱낱이 밝혀진 광식에게는 무거운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가사는 몰수되었고 광식 자신은 먼 유배지로 끌려갔습니다. 유배지로 가는 길에도 광식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되찾겠다고 소리쳤고 길동이 모함을 했다고 했으며 자신은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곁에서 끌고 가는 포졸들조차 눈살을 찌푸렸다고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에서 이 사람은 끝까지 그러겠구나 싶었을 것입니다. 유배지에서도 광식의 생활은 비참했습니다. 평생 남의 손으로 차려준 밥을 먹고 남이 지어준 옷을 입고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의 사람들은 그가 어떤 죄를 저질러 왔는지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때문에 냉담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광식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몸은 쇠약해졌고 입고 있는 옷은 낡아서 너덜너덜해졌으며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광식은 유배지 마을 사람들에게도 손을 벌리는 처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마을 어귀다리 밑에서 거지가 되어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3년 전 심씨 부인에게 숭늉을 뿌렸던 광식의 처는 진작에 집을 나가버렸고 광식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길동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길동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씁쓸했습니다. 한 핏줄에서 났는데 이렇게 다른 길을 걸어야 했을까? 아버님이 살아 계셨더라면, 광식이 마음을 바르게 먹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길동은 조용히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과응보라는 것 또한 길동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악한 씨앗에서 좋은 열매가 맺힐 수는 없습니다. 광식은 자신이 심은 씨앗에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길동이 아버님의 집을 되찾은 뒤로 그 집안에는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문턱이었습니다. 광식이 다스릴 때
그 집의 문은 늘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두드려도 잘 열리지 않았고 열린다 해도 냉랭한 시선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길동이 돌아온 뒤로 문은 아침부터 열려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길동은 아버님의 유지를 받들어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폈습니다. 가을이면 수확한 곡식의 일부를 덜어 가난한 집에 나눠 주었습니다. 혼례를 치를 형편이 안 되는 집에는 쌀과 배를 보냈습니다. 상을 당한 집에는 문상을 가고 아픈 이가 있으면 약값을 대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큰 소리로 베푼다고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을 두고 왔습니다.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길동이 베풀면 베풀수록 곳간이 줄어들기는커녕 더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해는 가뭄이 들어 다른 집은 흉작을 겪었는데 길동의 밭만은 넉넉했습니다. 어떤 해는 홍수가 났는데 길동의 노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이 길동을 돕는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의 홀령이 이 집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심씨 부인의 건강도 차츰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약을 다리고 보약을 먹여도 좀처럼 기력을 찾지 못했는데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자 조금씩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잘 먹게 되었고 웃음도 돌아왔습니다. 다음 해 봄에는 아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길동과 심씨 부인의 첫째가 태어났을 때 마을 사람들이 너도 나도 찾아와 축하를 전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 길동은 아버님이 살아 계실 때 하셨던 말씀들을 하나씩 꺼내어 들려주었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 것, 어려운 일을 못 본 척 지나치지 말 것, 가진 것을 나눌 줄 알 것,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것. 그 말씀들이 길동을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들이 다음 세대에게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길동의 자손들이 대를 이어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안을 두고 말했습니다. 진심 어린 효심과 나눔의 마음이 집안의 토대가 되는 곳에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복이 따른다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진심은 반드시 그 값을 받는다고. 그리고 길동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마을로 세대에서 세대로 오래오래 전해 내려갔습니다. 아버님의 묘 앞에는 해마다 봄이 되면 노란 나비가 날아들었습니다. 길동은 그때마다 조용히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잘 지내고 계시지요? 저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인사가, 그 짧은 한마디가 길동의 가슴에 남은 가장 따뜻한 기도였습니다.